썼는데요. 제가 알레르기성 질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10년 남편 때문이었어요. 이 남자 사귀기 전에 문과 3학년 1학기 때 기말고사 끝나고 이 남자가 친구들하고 소주와 탕수육을 먹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멀쩡한데 이 친구만 식중독처럼 고열과 피부 발진으로 시달리면서 학교를 며칠 결석을 한 거예요. 그때는 안 사귀었었거든요. 속으로 생각했죠. 아, 참 부실하다. 그런데 또 얼마가 지나도 이 건장하고 튼튼해 보이는 이 남자가 또 결석을 한 거예요. 학교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증상은 급성 편도선염으로 인한 심각한 고열. 그래서 같은 실습조라서 만화책을 싸들고 문병원 갔죠.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운명이 시작이 됐는데 결혼을 하게 되었고 골격이 좋고 튼튼한 남편이었지만 아주 가끔씩은 기름진 음식을 잘못 먹으면 탈이 난다는 이야기와 손톱으로 피부를 이렇게 긁으면 두드러기처럼 이렇게 돋아나는 피부 묘기증이 있고 중풍과 당뇨병의 가족력으로 집안이 장수하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를 한 결과 육식 중에 소고기가 알레르기 유발인자가 제일 많다는 지식으로 제가 두 아이 출산하면서는 기를 쓰고 한 2돌까지 젖을 먹였고요. 아기 태어날 때는 집에서 아예 맑은 죽을 끓여서 분유를 먹이지 않고 이 죽을 먹여달라고 좀 부탁까지 했었죠. 자라는 동안 분유는 한 통도 안 먹였고요. 먹지를 않더라고요. 이유식도 안죽을 만들어 먹으면서 알레르기 체질을 만들지 않으리라 결심한 것을 실천하면서 환자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지도를 했었어요. 근데 둘째 아이는 나면서 보니까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고 근데 좀 키우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두 아이 모두 아무 증상 없이 잘 자라주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계속 임상을 하면서 육식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들에 대해서 당연히 많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시대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부모님들의 중요한 과제는 육식을 즐기지 않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모든 고치기 어려운 질환이 생겼을 때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해야 하는데 고기를 좋아하는 식습관으로 육식을 찾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지게 된다면 투병 생활에 몇 곱의 인내가 필요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육식 자체가 모든 병을 생기게 하기 때문에 아예 이제 육식을 좋아하지 않게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럭저럭 사춘기 전까지 10몇 살이 되도록 알레르기 질환 없이 잘 키웠고 제가 특별히 체질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한 4년 전에 딸아이한테 음식을 잘못 먹기 때문에 두드러기로 고생을 하게 만든 거예요. 잘 아는 치과 선생님께서 이제 확장 개원을 하시길래 인사차 갔다가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그곳에서는 점심에 병원 가족 모두 밥 대신 서울 우유 발효시킨 요플레에 여러 가지 과일을 넣어 갈아서 걸쭉하게 만들어 한 컵씩 먹는 거예요. 한 잔 주시길래 먹어보니 아주 고소하고 맛도 좋았죠. 간호사님들도 아주 좋아하신다고 하고 속도 든든하고 얼굴도 좋아지고 대변도 잘 나오고 식사 대용으로 밥보다 훨씬 건강식이 된다고 저한테도 권하시는 거예요. 아주 참 좋은 생각이고 하루 집에 와서 아이들에게 아침 대용으로 같이 이렇게 먹어보자 얘기를 하고 밥하기보다 쉬운 그 먹거리를 즉시 실행을 했죠. 얻어온 그 요플레 요거트를 종자배에서 위에 넣고 발효시켜서 고구마, 바나나, 땅콩 이런 거 믹서로 넣어서 갈아주면 걸쭉한 게 아주 먹기 좋게 밥 대용식이 된 거예요. 저는 먹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정말 속도 든든하고 배변이 아주 황금색으로 잘 나오고 상자가 다 빠져나오고 너무 시원하게 배변을 다지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야 하면서 저는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아들은 별일이 없었는데 딸은 몇 번을 먹고 나서 먹을 땐 좋아했는데 두드러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온 몸에 번지면서 밤낮으로 긁어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조심조심 노력해 보라는 한순간에 무너져서 그 뒤로 조금만 더워도 두드러기가 나고 시험 때 스트레스 받으면 더 심하고 가끔씩은 먹어도 별일 없었던 고기도 한참만 먹으면 온몸이 가려워서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뭐 요플레 먹던 거니까 괜찮고 고구마 잡고 먹던 거니까 문제 없고 땅콩도 많은 양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전부 채식인데. 근데 그걸 고쳐보려고 이제 이야기를 먹여도 보고 물도 많이 먹이고 나는 더 열심히 채식 위주의 식사에 많은 노력을 하던 중 그 이유를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이 권도원 박사님의 탈체질 이론이었어요. 탈체질 이론을 보고 눈에 번쩍 뜨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나와 아들은 팔체질 중 토체질이었고요. 남편과 딸 아이는 팔체질 중 금체질이었던 것이었어요. 금체질은 뭐냐면 이제 딸아이가 금체질인데요. 채식 중에도 뿌리 채소는 먹으면 안 되고 잎이나 줄기 쪽으로 섭취하여야 하며 간을 도와주는 식단으로 식사를 구성해야 하는 그런 체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체질을 잘 알고 식사 조절을 잘 하게 되면 심각한 병도 음식 조절만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다는 이론으로 체질을 잘 모를 때는 일단 골고루 그렇게 먹는 것이 가장 큰 지혜가 된도 제가 알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부터 체질에 대해서 알아보면 저처럼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보도록 합시다. 체질론의 역사를 가만히 잠깐 살펴보면요. 히포크라테스가 제일 처음에 주장한 것이 4체액설, 잠즙질, 신경질, 다혈질, 점액질.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 기억나시죠? 그런 동양의 최고 의서인 황제내경에도 그러니까 음양 25인 이런 체질론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18세기 이후 서양에서는 사람을 신경적으로 구분을 했는데 에핑거와 헤스가 이것을 구체화하여 부교감 신경에 항상 흥분되어 있는 사람과 교감 신경이 항상 흥분되어 있는 사람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간단하게 똑같이 술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교감신경이 흥분이 돼서 말이 많아지고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떠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술이라는 조건에 어떤 사람은 먹으면 늘어지고 졸리고 자고 말수가 작아지고 그런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조건에 어떤 사람은 교감신경이 흥분되고 어떤 사람은 부교감신경이 흥분되고 그래서 이것은 동양의 음양론과 비슷한 것으로 부교감신경 흥분인은 음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교감신경 흥분인은 양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00년 전쯤에 동무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 책에서 사상체질을 처음 창시하신 그 체질론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획기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체질론은 1965년 10월 24일 동경에서 권도원 박사가 국제적으로 처음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동무 이재마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타고난 5장의 허실에 따라 체질이 고정되어 있다. 태, 소, 음양인의 장부가 본질적으로 대, 소, 허, 실이 있음은 천부적으로 되어진 품성이니만큼 재론의 여지가 없다. 사람이 날 때 타고난 장부의 이치는 서로 같지 않은 것이 4가지가 있으니 폐가 크고 간이 작은 자를 폐하니 간이 크고 폐가 작은 자를 폐음이니 비가 크고 신이 작은 자를 소양이니 신이 크고 비가 작은 자를 소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상체질에서는 이제 한의원이나 한의사 선생들은 이제 폐음인, 태양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간신, 비폐신 5장을 이렇게 5장 중에 간하고 폐하고 대칭을 해서 간이 크고 폐가 작은 사람은 태음인이라고 하고요. 또 간신, 비폐신 5장 중에 신장하고 비장을 이렇게 대비를 해서 신이 크고 비장이 작은 사람은 소음인이라고. 그래서 사람마다 정말 성격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하고 DNA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말소리, 목소리, 행동하는 게 다 다른데 그런 많은 사람을 이렇게 간신비폐신 5장 중에 간과 폐를 대비하고 신장과 비를 대비해서 4가지 패턴으로 사람을 구분지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지혜 중에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요런 체질 중에 간을 폐소하신 분은 태음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